네, 자동차 발자리 맡은 권대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두 개의 챕터에서는, 여기 챕터 1이랑 챕터 2에서는 이제 14장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개념인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 대한 설명을 다룰 것이고, 그 모델에서 이제 결투치가 발생했을 때 이제 EM 알고리즘과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서 일부 모수의 제약을 둬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와 혼합된 데이터에서 선형 회귀와 이제 로지스틱 회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첫 챕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14장에서 계속 다루어지는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은 이제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함께하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혼합 분포의 개념이 떠오르게 되었고, 먼저 혼합 분포의 개념과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이제 사실 혼합 분포의 세부적인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 모델이 완전한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로그 가능도식을 다뤄보며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혼합 분포란 이제 하나의 분포 안에 여러 개의 하위 분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그룹의 평균이 크게 차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분산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 수업이나 이제 학회 세션을 진행하면서 가우시안 이제 혼합 분포나 베르누이 혼합 모델 등은 이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우시안 혼합 분포 모델을 가져봤고 이제 보시다시피 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정규 분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체 분포에서 이제 이 두 개의 하위 분포에 속할 확률이 각각 이제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그룹이 선형 결합되었다고 본다면 이제 분산은 이제 이 두 그룹을 합친 것은 말 그대로 두 그룹을 이제 이어 붙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제 전체 분산은 각각 하위 분포의 분산에 이제 가중치가 곱한 걸 이제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를 각각 곱한 거를 더해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합 분포 과정에서는 이제 두 하위 분포가 이제 말 그대로 믹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선형 결합과 다르게 이제 두 분포를 분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제 하위 그룹이 전체 평균과 가진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반영을 함으로써 어, 이제 전체 분포의 분산을 구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은 이제 두 분포가 선형 결합되었다고 가정됐을 때 분산 이 부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평균과 하위 그룹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예시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동별로 이제 11월에 난방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제 특정 동들이 이제 그늘이 잘 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월별 난방 가동 시간이 다른 동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들에 입주한 세대는 이제 전체의 30%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70%라고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하위 그룹의 평균은 각각 160 70시간이고 이제 그러면 평균은 이제 선형결합되었을 때나 이제 아니면 이렇게 혼합분포를 가정했을 때랑 똑같이 계산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중치만큼 곱해서 이제 97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나 이제 분산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제 0.3 곱하기 이제 여기 각각의 가중치만큼 곱해서 분산을 더한 거에서 플러스해서 평균 차이로 인한 분산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60 여기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하위 그룹은 평균 차이가 이제 160에서 97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만큼을 더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70이랑 97만큼 차이를 이제 분산에 더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평균 차이로 인한 분산의 어떤 이제 차이를 더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 분포는 사실 이렇게 가우시안 혼합 분포 외에도 이제 하위 그룹이 서로 다른 분산을 다른 데 과정됐을 때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위 분포가 이제 예시처럼 두 개 외에 이제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위 분포에서 다루는 변수들도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간과 같이 연속형 변수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슷한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혼합 분포에서 한 것처럼 단순히 사용 시간이 많은 그룹, 적은 그룹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세대주의 연령대나 뭐 성별이나 뭐 세대의 평수 같이 더 세부적인 범주행 변수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충분히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조금 더 사회 경제적 기반의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이제 연속형 변수별로 혼합된 하위 분포보다는 이제 범주형 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또 세부적인 그룹을 나누어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그런 모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오늘의 다룰 이제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다뤄보자면, 네, 일반 위치 모델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일반 위치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다룬 것처럼 혼합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잘 쓰이는 모델입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일반 위치 모델을 정의할 때 mixed normal and non-normal 데이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혼합 데이터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제 범주형 변수라는 틀 안에서 연속형 변수가 존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여러 개의 셀 안의 값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해서 조금 더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제 일반 위치 모델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V개의 범주형 변수 WI와 그리고 K개의 연속형 변수 이제 XI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때 범주형 변수들로 이제 틀을 구성하게 돼서 이제 범주형 변수의 그 수준에 따라서 셀이라고 하는 이제 범주 조합이 생기게 되는데, 특정 데이터가 이 조합 안에 들어가는 것이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확률 분포이고, 또 이제 데이터가 해당 범주 조합 내에서 속했다는 조건 내에서 이제 각 데이터별로 분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셀 안에 조사되는 연속형 변수는 이제 조건부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난방 사용 실태 조사 예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이 일반 위치 모델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난방 사용 실태는 이제 연속형 변수인 이제 난방 사용 시간과 또 난방 사용 금액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아파트는 서 있는 방향이 이제 남향, 동향, 북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 평수는 숫자이지만 어 이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제 범주형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연속형 이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이제 임의로 35평, 45평, 60평이라고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범주형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V-way, 여기서는 이제 two-way contingency table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 가능한 이제 수준에 따라서 이제 9개의 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사되는 모든 연속형 변수, 즉 난방 사용 시간과 난방 사용 금액 조합은 남향, 동향, 북향인지에 따라서랑 이제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이제 모두 9개의 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향 35평이라는 이제 특정 이 조합 이거를 WIC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노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주어졌을 때 조사에는 이제 연속형 변수가 난방 사용 횟수 그리고 난방 사용 금액인 것입니다.
네, 교과서에서는 이제 여러 수식과 함께 이제 일반 위치 모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방금 제시한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9개 이제 WIC는 여기 제가 C를 깜빡한 것 같습니다. WIC는 이제 IID 가정을 따르고 있고 각 셀에 속할 확률이 이제 파이 1부터 파이 9까지 이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9개 조합 외에 다른 셀에 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파이 합은 1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예시에서도 역시 9개 셀이 나오고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사한다고 이제 명시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확률 합이 당연히 1일 것입니다. 이제 WIC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조사에는 연속형 변수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조사에는 난방 사용 시간과 난방 사용 금액은 이제 모두 다변량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이제 일반 위치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속형 변수 개수가 K가 이제 2이기 때문에 2차원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xi는 이제 같은 공분산 일련을 가진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노테이션은 오메가라고 하게 됩니다. 네, 책에서는 이제 모델에서 발생하는 모수의 이제 총 개수에 대한 식, 이게 바로 요식인데 이제 이 식만 나오고 이제 이 식이 나오고 이제 모수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개수만 나오고 이제 각 뭐냐 그 이제 각 모수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는 뭔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면 이제 파이는 이제 확률에 대한 어 파이는 이제 확률에 대한 모수입니다. 잠시만요. 음, 저 잠시만 중단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잘못 연 것 같아가지고 파일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재개하겠습니다. 이제 파이는 이제 확률에 관한 모수이고 이제 C개의 셀이 있고 각각에 들어갈 확률이 이제 총 C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가 든 예시 설명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양 45평이 나올 확률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셀의 개수인 8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총 셀의 개수에서 이제 1을 빼서 이제 C-1의 이제 셀에 대한 확률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의 개수는 이제 C-1개가 됩니다. 또 이제 감마는 이제 평균에 관한 모수의 수인데 이제 C개의 셀에 대해서 이제 K개의 연속형 변수가 각각 조사되기 때문에 이제 KC개의 평균이 구해집니다. 제가 사용한 예시에서는 이제 연속형 변수가 2개고 셀이 9개이기 때문에 이제 18개의 평균이 조사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2분의 1 K 이제 K 플러스 1은 이제 K 곱하기 K는 이제 공분산 행렬에서 이제 주대각선은 이제 K의 분산으로 채워지고 이제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이제 공분산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총 K 곱하기 K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공분산에 대한 것이고 주대각선 이제 K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반 위치 모형을 가정하는 것의 이제 주요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먼저 범주형 변수 이제 W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제 무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 연속형 변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변량 정규 모형으로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모형에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결투치를 해결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연속형 변수 xi가 없다면 저번 세션에서 배운 컨티뉴어스 테이블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결특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전에 다루었던 모델로 축소하기가 쉽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셀에서 공분산 행렬이 같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보다 용이해지고 이제 공분산 행렬에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은 이제 많은 데이터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과적합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공분산 행렬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주형 변수 y가 이제 이렇게 0과 1 사이를 값을 갖는 이제 바이너리 베리어블로 이제 표현될 수 있을 때 이제 py는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결측된 연속형 범주형 변수를 가지고 있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이제 ML 추정치가 세타의 이제 ML 추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형 변수 중 하나인 이제 xi가 다른 변수의 종속 변수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 xi의 조건부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정규 선형 회귀 모델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파트는 이제 나중 이제 이 세션의 이제 후반부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반 위치 모델이 완전한 데이터일 때 이제 로그 가능도 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 먼저 여기 있는 파라미터부터 다뤄보면 일단 파이 햇은 이제 단순히 특정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의 수를 전체 데이터의 수인 n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n-1승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는 것이 더 이제 이해하기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벡터의 각 이제 WI 범주 조합에서의 이제 연속 변수의 평균 벡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햇은 이제 관측된 연속형 변수인 xi에서 이제 wi를 기반으로 예측된 wi 감마와의 차이를 전치랑 함께 곱해서 이제 공분산을 추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n으로 나누어서 이제 평균화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은 결국 모두 충분 통계량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로그 가능도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나뉘게 되는데, 이제 그 위에 이제 노란색 부분부터 보게 된다면, 이제 노란색 부분의 첫 번째 파트는 이제 WI, 즉 이제 예를 들어서 남양 45평 이렇게 같이 특정한 WI 조합에 대해서 이제 XI, 즉 난방 시간 사용 시간과 난방 사용 금액의 조건부 분포에 대해서 이제 로그 가능도의 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감마랑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러한 모수들이 XI의 추정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첨가된 항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특정한 범주 조합 WI가 나올 확률에 로그를 취해서 이제 합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수 파이를 활용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모든 셀의 확률인 이 파이 이거는 합이 1이 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확률의 로그를 취한 값이기 때문에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이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노란색 파트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로 표현되는 이 식에 대해서 다뤄볼 것인데, 먼저 이 이제 H 오메가는 사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다변량 정규분포의 PDF식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쓰게 되면 네, 이렇게 된 식에서 이제 로그를 씌우게 되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 두 부분은 이제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n개의 관측값이 생기게 되면 이제 n에 비례해서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n이 추가되게 되면 n이 어딘가에 추가된다면 이제 그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이 식이
이제 여기 이렇게 h 오메가 이제 함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차원 k와 이제 샘플 사이즈 n 그리고 이제 공분산 행렬의 절대값을 고려하는 이제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트레이스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항은 이제 이전에 제시한 연속 변수를 이제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서 이제 그 전치한 거가 곱해주면 이제 연속 변수 간의 분선과 공분선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모두 합한 거에다가 이제 공분선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는 이제 데이터의 변동성에 대해 가중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각합을 이제 트레이스로 해서 이제 대각합만을 더해줌으로써 이제 벡터 값을 스칼라로 변환해가지고 이제 이 연속 변수의 변동성이 전체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항은 각 범주 조합에서 이제 xi의 합에 마찬가지로 이제 공분산의 역행렬과 평균 벡터를 씌움으로써 이제 평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범주형 변수 wi가 이제 벡터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 셀에 해당된다면 이제 1을 적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채워준다고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 9개의 셀이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0, 0, 1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0으로 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xi 혹은 이제 wi가 주어졌을 때 xi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식의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이 세 개의 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시그마 이제 네, WIC 이 부분은 이제 각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의 총수를 포함하는 이제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곱하고 이제 마지막 이 항은 이제 평균 벡터에 대한 변동성을 이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이제 연속형 변수 말고 이제 각 범주 조합이 전체 데이터에서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형 연수를 배제하고 이제 범주 조합만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봤던 그 노란색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방금까지는 완전한 데이터에서 이제 로글 가능도 추정이었다 한다면 이제 결측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그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테이션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XI는 난방 사용 시간, 난방 사용 금액 그리고 WI는 아파트 방향 평수였죠. 그리고 여기서 결칙이 발생한다면 이제 XI에서 결칙은 발생하면 이제 X0I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고 결칙이 되면 X1I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83시간은 관측이 되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검침표 체크를 깜빡해서 이제 뭐 금액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X0i랑 X1i로 이렇게 분리를 해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WI 변수 역시도 이제 모든 수준에서 결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는 결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W1이나 W0이 아니라 이제 SI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의 방향은 쉽게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됐지만 이제 평수를 조사하지 못했다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평수별로 가능한 조합 세 개의 조합을 이제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R에서 결칙이 발생하면 이제 이전 데이터에서도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건부 평균으로 추정할 수 있고 WI에서 결칙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밖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스텝을 다뤄볼 것입니다. 이제 EM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인데, 어, 이 스텝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통계량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제 이거는 결특치를 기대값으로 대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 통계량에 이제 이렇게 expectation을 씌워서 이제 결특치 대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T1i는 이제 관측된 연속 변수의 자기 교차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행렬곱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제 이 주대각선의 원소는 이제 각각 자기 자신과의 분산, 그러니까 변수들, 그러니까 난방 사용 시간끼리의 분산, 그리고 난방 사용 금액끼리의 분산,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서로 다른 변수들끼리의 공분산을 추정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TEI 이거는 이제 관측된 범주 조합에 대해서 연속 변수의 합에 대한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WI 중 하나가 누락되면 각각 범주에 속할 확률인 이제 오메가 IC랑 IC가 이제 추후 과정에 의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T3I에서 계산되는데 T3I는 이제 WI에 관한 정보, 즉 특정 WI가 누락된 경우에서 각 범주 조합에 속할 확률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향인 건 아는데 평수를 모를 때 이제 평수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 벡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TEI의 계산에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통계량을 설명드린 것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스텝에서 실제로 계산되는 순서는 이제 그 역순이 됩니다. 그래서 결제치가 발생하고 뭐 이제 그걸 채워넣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T3의 계산부터 다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자면 네, T3I 여기서 이제 제시한 0.5, 0.3, 0.2 같은 확률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테이션을 다시 정의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는 이제 관측된 연속 변수 X0i에 대해서 특정 세대가 범주 조합 C에서 촉할 조건부 사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제 오메가 IC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오메가입니다. 먼저 해당 범주 조합 C에 대한 속할 확률인 이제 델타 IC를 구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어, 첫 번째 항은 이제 관측된 연속 변수와 각 범주 내에서의 조건부 평균의 상관관계에 이제 오메가의 역행렬로 가중치를 조절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항은 해당 범주 조합에서의 이제 연속 변수의 평균 벡터에 마찬가지로 이제 오메가1로 가중치를 조절한 것입니다. 이 가중치를 조절한다는 것이 이제 변수의 분산이 올라가면 이제 가중치를 그만큼 이게 그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낮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지금까지 관측된 데이터에서 이제 특정 범주 C의 속가 확률의 로그를 취해준 값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왜 곱해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건 둘 다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내적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둘의 값이 유사하거나 이제 같은 방향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메가 역행렬로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향이고 45평의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 세대에서는 이제 일부 세대가 전략적으로 이제 난방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난방 시간은 다 같이 긴데 그러니까 난방 시간에 이제 분산은 적은데 이제 전략적인 세대들은 난방을 세게 안 틀어서 이제 난방 사용 금액은 되게 분산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분산 행렬의 그러한 이제 분산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에 그러면 역행렬을 취해주게 되면 이제 분산이 작은
이게 난방 시간에는 분산이 작기 때문에 작은 만큼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이제 분산이 큰 난방 사용 금액에는 이제 더 낮은 가중치가 부여가 돼서 이제 분산이 더 적은 변수에 이제 더 많은 신뢰도를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 이제 구해진 델타 IC는 이제 같은 결칙된 범주 유형 내에서 이제 가능한 범주에 대해서 델타 IC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다가 소프트 맥스 함수를 취해 주어서 이제 0과 1 사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각 그러니까 그 북향이라는 이제 아파트 방향이 주어졌을 때 이제 평수에 대해서 모두 델타 IC를 구해줘서 이거를, 그러니까 북향 35평에 대한 이 델타를 이제 이거에 합한 걸 나눠주게 되면 이제 확률의 성질을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오메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제 오메가 아니 네, 오메가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이 스텝에서의 이제 T3i의 계산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T2i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로테이션부터 다루게 된다면 다음과 같고, 이제 미싱된 경우에 이제 햇을 씌워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오메가 IC는 이제 이전에 이제 T3i에서 구해졌던 값이고, 그래서 이제 이 범주에 속할 확률 오메가 IC랑 이제 연속형 변수의 곱셈 기대값이 되는데, 이때 관측이 되었으면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연속형 변수 XI랑 XJ, 그러니까 두 개의 연속형 변수 중에 하나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관측되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범주 조합 C 내에서 추정된 XI의 평균 벡터, 그리고 다른 관측된 연속 변수, 그리고 그 다른 관측된 연속 변수와의 공부전 행렬을 사용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범주 조합을 알고 이제 평균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해당 조합에서의 난방 사용 시간, 그다음에 공분산 뭐 그리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난방 사용 시간의 조건부 평균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 분산의 역수를 또 곱해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중치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분산이 크면 그만큼 데이터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역수를 곱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1i에서는 이제 연속 변수 간의 자기교차값의 기대값을 나타내게 되며, 이제 지금까지 계산된 이제 T3i랑 T2i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IJ랑 XIK라는 노테이션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각각 난방 사용 시간과 난방 사용 금액, 이렇게 이제 이걸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두 개가 모두 결집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조건부 공분산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건부 공분산은 이제 각 변수값이 범주에서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변수값이 모두 결집되어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M 스텝이 다음과 같게 되는데, T3의 이제 평균을 구함으로써 이제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T2를 바탕으로 평균 벡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T1의 평균과 그리고 T2의 합의 기여도의 조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공부상 행렬이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T3, T2, T1i를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다뤄볼 것인데, 이거는 이제 I 스텝이랑 P 스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스텝이 각각 이제 EM 알고리즘의 두 스텝이랑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DA에서의 데이터 역시 그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모두에서 결측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정보가 없는 사전 분포 이렇게 이거를 가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게 되는데 이제 디리클레 분포에서 보았듯이 각 범주 확률에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씌워줘서 각 범주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제 연속 변수의 차원인 k가 커지면 작아지는 공무상행렬의 역행렬로 변동성을 줄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I 스텝을 다뤄볼 것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서브스텝으로 구성이 되는데 I1에서는 이제 범주형 변수의 대체를 다루고 있고 I2에서는 연속형 변수의 대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I1에서는 이제 주어진 이제 오메가 IC를 이용해서 채워넣는 상황이고 그리고 I2는 이제 연속형 변수를 이제 채워진 범주형 변수와 이제 세타 t를 기반으로 결집된 것을 채워넣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완전한 데이터셋인 YT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NCT는 이제 이전에 이제 I1 스텝에서 범주형 변수의 범주 C에 채워진 데이터 포인트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P 스텝에서는 이제 I 스텝에서 채워진 완전한 데이터셋 YT에서 이제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 세션에서 보기에는 이제 여기서 NCT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빼준 걸로 봤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주는 걸 보고 이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한 사안 정보가 없는 가정이 아니고 약간의 조정이 가해진 유연한 형태의 이제 사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주형 변수가 모두 누락되었을 때 이제 이거를 가장 먼저 채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이 확률값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번에 봤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속형 변수의 이제 공부사행렬인 오메가 t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인버스 위샤트 분포를 따르고 이제 그로부터 계산됩니다. 이제 위샤트 분포라는 것은 이제 다변형 정규 분포의 공부선 행렬에 대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제공해주고 이제 이걸 인버스 역분포를 취해준 것은 공부상인의 사후 분포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상인을 추정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범주의 평균 벡터 이제 뮤C t 플러스 1은 이제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들과 뮤t의 사후 분포를 이용해서 추출이 되게 되고 이는 이제 연속형 변수의 개수인 k 차원의 다변형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도현님이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서 어떻게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이 모델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서 파라미터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다뤄볼까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의 경우 일단은 각각의 셀 C에서 UC라는 빈 벡터가 이제 명확하게 디스팅트하게 존재했었고요. 파이C라는 셀 프로버비티에 대한 어떠한 constraint restriction 같은 제약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확률 다 합치면 1이죠. 근데 이런 제약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이 파라미터의 제약이 걸린 경우에 어떤 형태의 분석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의 제약을 걸 수 있냐고 했을 때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은 민 벡터, 즉 셀 민에 대해서 아노바-like restriction이라는 걸 처음에 줄 거고 그리고 각각의 셀이 일어날 확률, 셀 probability에 대해서는 restrict log-linear 모델을 사용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뭘까 해서 이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셀 민에 대해서 제약을 줄 건데요. 우선 아노바를 생각해 봤을 때 아노바라는 건 데이터 내 그룹 변동성이랑 그룹 내 변동성을 비교해서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엔 분산의 차이를 본다는 거잖아요. 아노바 생각해 보면 이제 H0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죠. 뭐 여기서 똑같다. 다 이제 H0고 이게 아니면 뭐 기각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즉 이제 분산의 차이를 본다는 말인데 그룹 간 변동성이 큰데 그룹 내 변동성은 여기서는 작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 분산의 차이가 좀 있어서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겠다, 같은 평균으로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노말라이 리스트릭션에서는 각 셀 C에서 평균값들의 특정한 제약을 두고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뮤 C라는 건 각 셀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 셀은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서 범수형 범주형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서 정의가 되겠죠. 이제 도현님께서 발표하신 일반적인 가정은 일반적인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서는 이제 결국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추출이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즉 무슨 뜻이냐면 얘네 간의 상관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그냥 다 뮤끼리 독립적이다라고 이제 셀끼리 다 독립적이라는 과정에서 도출이 된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제 이 뮤씨가 단순히 각각의 셀에서 독립적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 셀들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겉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범주형 변수 사이에 이제 메인 이펙트 각각 범주형 변수들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고 범주형 변수들이 함께 일어나는 인터랙션 이펙트 이런 다양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XI라고 하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평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Anomalous Restrict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범주형 변수들이 발생시키는 효과로 제약을 준다는 것인데 결국 이 XI 연속적 변수들의 평균이 범주형 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구조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Anomalous Restriction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봐서 이해를 위해 정말 간단한 모델이라 썼는데요. 그냥 모델까지는 너무 그렇고 예시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x가 연봉이고 이제 얘는 연속이겠죠. y 두 개가 이제 뭐 범주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는 단순히 남성, 여성 혹은 학생, 판사의 연봉 평균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각각의 범주형 변수 조합, 성별과 직업에 따라 그러니까 남자면서 판사, 남자면서 학생, 혹은 여자면서 판사, 여자면서 학생 같은 조합이 있겠죠. 이거에 따라 독립적인 평균값을 갖게 될 거죠. 즉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 4까지 있겠죠. 즉 범주형 변수들끼리 서로 별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계산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구조적 제약을 한번 줘보자. 즉 범주형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메인 이펙트든 인터랙션 이펙트든 이런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고정된 산수로 반영이 되고요. 직업은 성별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하고 이것도 또한 상수로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도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한 어너바라이브 리스트릭션을 적용해 보면 뮤씨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우리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뮤1, 뭐 뮤4까지 이제 그냥 상수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성별 효과, 직업 효과, 상호작용 효과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냥 메인 이펙트고 이게 인터랙션이다.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예시긴 한데 필기 분석에서도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갔는데 뭐 여기서 갔다가 니네들의 인터랙션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이런 텀이 추가된다. 그래서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결을 갖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테이션이 나오는데요. 영어를 써놨는데 그냥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선 아까 WI라는 벡터를 썼어요. 근데 이제 WI라는 벡터가 뭐였냐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따른 벡터였죠. YI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얘가 UC다. 즉 어떤 우리의 유닛이 C라는 셀에 있을 때 WI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셀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연속형 항상 확률 변수와 이제 범죄형 확률 변수는 이런 식의 관계로 평균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모든 셀의 개수인 C보다 작은 U가 존재하면서 Zi라는 또 다른 행벡터가 나오네요. 디자인 베리어블이라 나오는데 뭐 셀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Zi라는 변수가 나옵니다. WI에 A라는 행렬을 곱할 때요. A라는 행렬은 우리가 생각한 모델을 대표하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이 부분이 좀 달라졌죠. 원래 뮤C가 나왔어야 되는데 ZI에 B라는 언노운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가 곱해진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서 이 B라는 파라미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파이가 있었죠. 대신에 B가 쓰인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제 셀 B에 우리가 언어바다이브 리스트릭션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모델이 살짝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하나씩 보면은 U가 C보다 작은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C가 의미하는 건 결국 컨티넌시 테이블에서 나타나는 범주형 변수들의 레벨로 이루어진 모든 셀의 개수입니다. 경우의 수죠. 예를 들어 직업과 성별이 아까처럼 연봉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A에 담긴 정보는 이 A란 매트릭스는 우리가 생각한 모델을 대표하는 매트릭스라 그랬잖아요. 얘는 각 범주형 변수들이 어떻게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성별이 남자일 때 혹은 여자일 때, 직업이 판사일 때 혹은 학생일 때 이게 결국 메인 이펙트겠죠. 그리고 성별과 직업의 인터랙션이 존재할 때인 인터랙션일 거고 성별도 직업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한 독립인 경우겠죠. 근데 얘는 대충 묘인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고려를 하지 말고 위에 거 3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 이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4개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U라는 이 값은 총 경우의 수인 4보다 작아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이러한 제약이 걸려 있다를 설명하는 결국 A라는 매트릭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ZI라고 나왔고 WI에 A가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 ZI라는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데이터에 A만큼 제약이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B가 문제죠. B는 뭐가 될까요? A가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제약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는 결국에는 이제 ZI 곱하기 B가 여기 보시면 XI들의 이제 평균 기대값이에요. A가 주는 정보가 이렇게 제약이 걸려 있다였다면 결국 B가 말하는 건 얼마나 제약이 걸려 있는지 즉 상수값으로 걸려 있다는 거죠. 얘는 지금 이펙트에 대해서 이펙트가 이런 이펙트가 있다라는 걸 A가 알려준다면 B라는 매트릭스는 이런 이제 제약에는 이만큼의 제약이 걸려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2가 그냥 제너럴로케이션 모델에 리스트레인트가 없는 구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C 곱하기 C 항등행렬을 따른다고 해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다 독립적으로 나온다는 말이니까 여기 있는 걸 그냥 공분산으로 생각하면 다 0이겠죠. 그리고 밑에는 다 1일 겁니다. 그 대학 원소는 다 1일 거고 비대학 원소는 다 0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따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 이제 셀 민에 대해서 어떤 리스트릭이 걸려 있나였고 그 다음 이제 셀 프로버비티에 대해서 어떤 리스트릭션이 걸려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 리니얼 모델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로그 리니얼 모델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에디티브 이펙트, 즉 가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범주형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변속형 확률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셀 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셀 프로버비티에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표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셀 프로버비티를 나타내는 파이 C가 그냥 파이 C로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이 존재하니까 메인 이펙트가 됐든 인터랙션 이펙트가 됐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파이 C라는 파라미터는 파이 C 하나로만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즉 얘가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별이 남자일 때, 혹은 여자일 때, 직업이 판사일 때 혹은 학생일 때, 또 이제 인터랙션이 존재할 때 이런 범주형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로그 리니얼 모델을 사용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 노테이션이고요. 그냥 음석형 변수가 3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y1, y2, y3겠고요. 각각 이제 I1, 2, 3라는 수준을 가집니다. 아까 제가 직업을 얘기했었고 성별을 얘기했었고 뭐 나이를 하나 더 들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아까 판사였죠. 판사, 학생, 남, 여, 뭐 20대에서 30대라고 하고 40대에서 50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8개의 수준이 총 존재하겠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럼 이제 각각이 들어갈 수 있는 이 ijk, 파이 ijk는 로그를 씌워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이제 초기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메인 이펙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탑의 형태로 서형적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났다고 말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셀 프로버비티 파이 ij, jkl은 알파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예시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뭐 실제 모델에선 이거보다 더 많은 수준을 가지고 더 많은 베리어블을 가질 테니까 알파가 좀 늘어나는 것은 이제 모델 추정에 있어서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금이나 맞추려 보겠습니다. 즉 로그 리니어 모델을 사용해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과 나이 간에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하나를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즉 어, 이런 인터랙션 이펙트 혹은 메인 이펙트가 연속 경향변서의 평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그 알파들을 0으로 보내버리면 조금이나마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 로그 리니어 모델의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게 셀 프로버비티랑 셀 민에 대해서 어떤 리스트릭션을 주고 그럼 이제는 그걸 기반으로 어, 어떻게 EM 알고리즘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파라미터를 추정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이제 노테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V에 범주형 번수가 있으니까 이만큼 셀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한 로그리니얼 모델에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것만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라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인컴플리트 데이터를 여기에 피팅을 시켜서 미싱을 추정하는 EM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랜덤 베리어블은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은 컨티뉴어스입니다. 가정하에서 얻어진 알파 초기값들, 이런 초기값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파라미터가 감마가 있었고요. 오메가가 있었고 파이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셀 민과 관련됐고 얘는 공분산 행렬이었죠. 얘 같은 경우는 셀 프로버비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기 xi 기대값은 오메가의 ab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진 형태고 그래서 감마는 이 형태에서 ab라고 곱해져 있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때 이제 a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한 모델을 보여주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노은 매트릭스고 뭐 초기값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셀프 프로버비티가 알파로 표현됐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따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인컴플리트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일부 값이 누락된 미싱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컴플리트 데이터에 사용했던 충분 통계량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이 제약이 주어진 모델을 추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점은 리스트릭션이 아무리 적용되었다 해도 이제 결국에는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즉 익스포넨셜 패밀리 모델, 즉 지수족을 따르는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용해야 할 통계량은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제약이 없던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통계량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니멈 서피션 스태티스틱, 즉 최소 충분 통계량입니다. 최소 충분 통계량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인컴플리트 데이터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만 모아서 만든 통계량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인컴플리트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관측 가능한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요약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약하는 것이 결국 이제 최소 충분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의 통계량을 사용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X 트랜스포즈 X의 서메이션이고 아까랑은 조금 다르지만 WI 트랜스포즈의 WIA를 곱한 즉 ZI를 곱한 이거의 서메이션을 가진 통계량 그리고 이제 WI를 모두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이런 통계량 세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어, 이제 로그 리니얼 모델에 이제 피팅이 됐고 그다음 마진이 이렇게 됐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범주형 변수들이 조합된 셀의 확률 즉 파이C가 아까 보신 것처럼 로그 리니얼 형태 즉 파이C가 뭐 알파 형태로 표현되었잖아요.
데이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성별과 직업이 정보가 완전히 관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유닛에서 특정 셀이 속할 확률이 로그 리니얼 모델에 의해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시널라이제이션도 앞에 도현님이 발표해 주셨던 거랑 비슷하게 로그 리니얼 모델에 적용하면서 각 범주형 변수의 조합에 대한 셀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한 합산을 통해서 해당 셀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과 직업이라는 범주형 변수가 아까 있었잖아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셀 확률을 결정하는 데는 뭐 메인 이펙트도 있을 거고 인터랙션 이펙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summation of WI가 이러한 효과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단순히 이제 셀에 대한 속성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들이 결합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 얘네는 결국에는 범주형 변수들의 조합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통계량을 가져온 부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아무런 제약도 없었을 때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의 이 스텝입니다.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비교를 해보면 XI 트랜스포즈 XI는 그대로 쓰이네요. 그리고 WI 트랜스포즈 XI 같은 경우는 살짝 Zi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WI도 사실 뭐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얘는 지금 로그 리니어 모델에 피팅이 돼 있고 이 부분에서 살짝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저는 궁금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왜 얘네 둘은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데 얘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떠올려 보니까 이제 리스트릭션이 어디 걸렸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셀 민이랑 셀 프로버티에 걸었죠. 아노멀 리스트릭션을 통해서 셀 민에 제약을 걸었었고 그리고 로그 리니얼 모델을 피팅을 해서 셀 프로버티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제약이 언제 효과를 발휘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범주형 변수가 범주형 변수가 연속형 변수 즉xi에 어떤 영향을 줄 때 이 과정에서 제약이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죠. 근데 xi 자체를 보시게 되면 얘는 그냥 관측된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xi 트랜스포즈 xi는 뭐 내적의 형태인데 얘는 그냥 이 xi의 그냥 상관구조를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이 걸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A 매트릭스를 적용하지 않고 원래 충분 통계량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 이제 아까랑 똑같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별이 있고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조사하겠죠. 남자고 한사인데 연봉 한 3억으로 할까요? 너무 크네 제약.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결국엔 리스트릭션이 될 부분은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분명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리스트릭션이 적용이 됐겠지만 이 관측된 3억이라는 데이터 자체에는 이거 자체에 리스트릭션이 들어갔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좀 맞았는데 이 스텝입니다. 이 스텝은 제너럴로케이션 모델과 동일합니다. 제약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 EM 알고리즘에서 이 스텝이 말하는 건 충분 통계량의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제약이 없었을 때 이 스텝에서의 충분 통계량과 조금 다른 값을 가지고 서메이션 해주면 이게 결국에는 이 스텝이다. 즉 충분 통계량의 값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물론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의 I 스텝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M 스텝과 P 스텝에서는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우선은 우리가 업데이트할 파라미터를 한번 다시 짚고 갈게요. 베타가 있었고, B가 있었고, 감마가 있었고, 오메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로그 리니얼 모델의 파라미터, 즉 아까 셀 프로버티에 나타냈던 이 바이스에 나타냈던 알파에 대해서는요. 여기 WI랑 관련이 됐었죠. 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그마 서메이션 오브 T3I를 통해 계산된 셀 프리퀀시를 바탕으로 이제 멀티웨이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즉 이거는 프랙셔널 부분적인 빈도수로 처리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인컴플리트 케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히 미싱이 생겨 있으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정확히 얘가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즉 데이터가 여러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개 중에 빵꾸가 뚫려 있으면 여기서 나왔다라고 단정을 짓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한 범죄, 한 셀에 완전히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에는 분할된 확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프랙셔널이란 말이 들어온 것 같고요. 아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교수라고 돼 있는데, 그냥 판사여서 교수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남자가 여자인지, 뭐, 교수인지 학생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확률이 0.6이고 여자 확률이 0.4고 교수님 확률이 0.5, 학생 확률이 0.5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곱해서 분배를 해주고 그럼 이 값들이 이제 T3i 값에 저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알파를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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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플리트한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IPF, 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러면 EM 알고리즘에서 ECM 알고리즘 바뀝니다. 이게 저번 주 목소리거든요. 아마 이제 승환이가 발표를 잘 해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설명을 잠깐 그대로 갖고 왔어요. 설명을 잠깐 해보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원입니다. 이제 테이블의 마진에 대한 최소 정보를 맞추기 위해서 비례적인 조정을 한다. 즉, 이때도 최소 충분 통계량이 사용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좀 똑같죠? M스텝에서 ECM 알고리즘 대체를 해서 이 로그리니얼 모델의 모순인 알파를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뭐 아까 우리가 변수에 데이터에 빵꾸가 뚫려 있어서 0.3, 0.3, 0.2, 0.2라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남자 교수의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혹은 추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남자 교수 카테고리를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맞춰놓고 추정을 진행한답니다. 즉, 남자 교수를 좀 줄여놓고 다른 남자 학생을 좀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조정을 해서 이 조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IPF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지안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베이지안 IPF를 적용하면 해서 주어를 뽑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플리트 데이터가 이제 주어졌을 때 원래는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ML 에스티메이트가 이제 최대 우도 추정량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냥 계산이거든요. WI를 ZI 대신에 대입을 하고 아까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데 어 그냥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그냥 아까 summation of T3i 이거를 충분 통계량의 일부로 썼었잖아요. 이거가 그냥 행렬에서 그냥 요 부분 대각원소에 이게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대각 행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앞서 이제 도현이 발표해 주신 H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밑에 분모로 하나 걸려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고 계산을 하면 M스텝에서 이런 에스티메이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뜯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약이 없는 경우에 A가 C 곱하기 C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약이 없다는 거는 다 독립으로 수정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제약이 필요 없으니까 결국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제너 로케이션 모델에서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때랑 똑같아지거든요. 이거 여기서도 신기한 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신기한 게 이제 아까 제가 범주현 변수에만 제약이 오고 범주현 변수가 연속형 변수에 어떤 관계가 됐을 때만 효과가 발휘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만 점자가 다 붙어 있어요. 1부터 n까지라고. 얘네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셀 프로버티를 의미하는 거였고 셀 민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제약이 있었다. 제약이 있다기보다는 미싱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면 어, 확실히 제약이 없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이스텝 이제 베이지안 입장에서 아이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이 코비언스 매트릭스의 첫 번째 제열도가 n-로 누적된 인버스 리셔트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 이 B T 플러스 1의 이제 추정량이 센터즈 되고 이제 베리언스 코비언스 매트릭스가 이거 오메가 T 플러스 1인 다별량 정규분포에서 주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가 이제 제약이 가해졌을 때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에서 미싱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파라미터를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회귀 분석과 관련된 걸 진행할 건데 아까 도현님이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아까 이제 제너로케이션 모델로 표현했을 때 5가지 장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마지막에 2가지 회귀 분석을 진행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너로케이션 모델을 가지고 바탕으로 미싱 데이터가 존재하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x1이라는 continuous variable에 일단 얘의 조건부 분포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x1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기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C는 그냥 당연히 컨티뉴어스 테이블에서 나온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이랑 6.1b를 이제 살펴보라고 해서 봤는데 6.1은 그냥 인베리언스 프로퍼빌리티고요. of m 즉 이제 어떤 모수의 추정량 세타에 존재할 때 뭐,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함수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인베리언스 프로퍼빌리티였고요. 그 다음에 6.1b도 비슷합니다. 얘도 이제 베이시안 입장에서 이제 주어를 뽑았을 때 함수를 똑같이 적용해도 그 주어는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퍼티에 의해서 결국 위의 모델의 최대 고도 추정량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비리언스 프로퍼티가 적용이 될 거고 미싱 데이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컴플리트 데이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리그레이션 파라미터인 이제 여기 인터셉트랑 여기 이제 슬로프 이 부분이랑 이제 공분산 분산 행렬 이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한 세타 해시나 뭐 세타 D 이런 주어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만오버 렉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안오버에다가 멀티거든요. 그냥 안오버가 여러 가지인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스트릭션을 주게 되면 기대값 부분인 당연히 이 부분에서 리스트릭션이 아까처럼 발생을 하겠죠. 민 부분이니까. 이때는 이제 리니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미그레이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만오버는 정말 별게 아니고 이제 아까 우리가 연봉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그냥 근무 시간 하나 연속형 변수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방금 이제 했던 게 5번 부분 연속형 변수 중 하나인 xi를 다른 변수의 종속 변수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규분포에 따른 선형회귀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바로 이제 4번입니다. y가 0과 1 사이 값을 가지는 0과 1 사이라기보단 0 또는 1이겠죠. 또는 1을 갚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일 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x라는 이제 x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고 얘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싱글이에요. 그리고 리그레서는 모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죄송합니다. 그 5번을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x라고 이제 x 대신에 여기 x가 모두 사라진 상황. 그리고 y가 모두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즉 독립 변수로 나타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EM 알고리즘의 M 스텝은 가중을 가지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형태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럼 웨이스로 어떤 걸 쓸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for 이렇게 영어로 남아 있는데 즉 SI라는 셀에서 가질 수 있는 이 SI라는 셀에 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들을 모두 계산한 뜻인데요. SI가 이제 앞에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데이터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특정 셀에 들어갈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프랙셔널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거랑 되게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 확률들이 아까 우리가 미싱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디 들어갈지 확실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나와준다고 했죠. 이걸 그대로 가중을 쓰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가중으로 들어가는 선형회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보고 싶었는데 딱 이런 언급만 있고 자세한 연구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이제
EM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불안정한 범주형 데이터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데, 범주형 코베리어트를 가지고 가중치를 통해서 순영역의 양극을 정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해 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너리한 값을 가지는 범주형 변수를 이제 종속 변수로 두는 리그레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i가 이제 0 또는 1을 가지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고요. 이것도 이제 조건부 확률을 통한 분포, 조건부 분포를 구해보면 이제는 아까랑 반대죠. yi 하나만 나와 있고 나머지가 다 기분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베르노이 분포를 따르고 그때 이제 로짓이라는 이런 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로짓을 봤을 때 저는 처음 봐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나온 건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냐면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0 또는 1의 값만을 가지는 바이너리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심플 리그레션이에요. 심플 리그레션이고 그럼 여기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0 또는 1일 때 심플 리그레션을 넣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에러 같은 경우는 정교성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에러는 이제 기대값이 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이제 y가 1일 때랑 0일 때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에러가 지금 값이 다르잖아요. 즉 그래서 컨스턴트한 등분산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컨스턴트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면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컨스턴트가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말고 이런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했을 땐 이런 식으로밖에 데이터를 표현을 못했는데 리그레션을 사용하니까 이런 형태로 모델을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오드 레이쇼가 뭘까? 로짓이랑 건 또 뭘까? 뭐냐면 결국 오드 레이쇼는 S로 두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드 레이쇼로 두면 1-p분의 p를 다음과 같이 이제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ln을 씌워서 그냥 바로 이 값이 안의 값을 안티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방금 보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로짓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범주형 분수 y1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y1이 1일 확률을 추정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때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쓴 거고 로짓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은 확률을 선형화를 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률 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순형 회귀는 이제 그 값에 사실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에서는 0과 1 사이로 같이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바이너리한 값이 아니라 선형 공간에서 리니어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로짓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또 이전과 동일합니다. 방금 이제 x가 디펜던트고 y가 이제 다른 변수들이 이제 컨디션으로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이제 감마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이 자리 세타 자리에 그냥 추정치인 세타의시나 세타의 주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약이 생기면 이젠 더 이상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리그레션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짧게 가져왔는데 사실 참고한 게 이제 제가 저번 학기에 들었던 어떤 수업이거든요. 어떤 수업이야, 통계 반모르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이 리그레션은 이제 MLE가 이 리그레션에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근데 이 수업에는 이제 안 다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룰 수 있다. 기뻐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이건 이제 멀티플 임퓨테이션이 이제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경주 씨가 진짜 잘해주셔서 방학 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멀티플 임퓨테이션은 뭐냐면 채워넣는 값에도 이제 언설텐티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임퓨트 한다는 거죠. 채워넣은 데이터에도 활용한 이스티메이트에도 언설텐티가 부여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멀티플 임퓨테이션 방식에는 결제값을 여러 번 대체해서 여러 개의 컴플리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고요. 그리고 이 각각 대체된 데이터에 대해서 제너럴 로케이션을 피팅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또 이를 다시 종합한 다음에 직접 변하는 이제 다시 말할게요. 제너케이션에 피팅을 하고 그에 따른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에 이를 종합합니다. 즉 이제 파라미터를 직접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가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파라미터의 변환을 하지 말고 그냥 각 결집합의 데이터에 대체된 데이터 세트마다 그냥 아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미리 우리가 제너럴 로케이션 모델이 정의가 돼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 세트가 멀티플 임퓨테이션에서 대체가 됐을 텐데 이걸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넣어놓고 그 결과를 모아서 마지막에 최종 파라미터를 한 번만 추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냥 순서만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정규성 과정이라는 것이 좀 배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대 의도를 추정하는 과정이나 베이즈 방법론에서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결국에는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정규성 가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점에서 일단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결측 데이터가 적고 또 임퓨테이션이 적게 일어나는 경우 이 경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읽어보면 컴플리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멀티플 임퓨테이션 하는 건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한 최대 의도 방법이나 베이스 방법보다 더 유연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